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단편소설 제가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현진건 하면 사실은 운수 좋은 날과 빈처가 유명하죠. 근데 저는 특별히 술 권하는 사회에 더 꽂혔어요. 네. 그러신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거 읽으면서 사실 저희 남편도 떠올랐어요. 술을 마시고 조금은 쓸쓸한 모습으로 새벽 2시에 들어왔던 이걸 읽으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신랑도 돈 버는 게 쉽진 않구나. 사회생활하는 게 쉽진 않아서 또 고민하면서 술을 먹고 왔나 보다. 그때 당시에는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왜 그랬어?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짧았지만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랑이 그렇게 늦게까지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를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하지 못했네요. 저희 신랑은 애주가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운수 좋은 날, 빈처 이런 거랑 읽을 때 느낌은 조금 달랐어요. 그거를 읽을 때는 뭐라 그럴까 좀 더 막 절망감 막 이런 걸 많이 느꼈다면 이 책에서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어떤 순수했던 젊은이, 어떤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가 사회에 나오면서 자기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절망감,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 지식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해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떠셨어요? 이 주인공의 남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 당시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텐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하면서 일하기 싫어서 그러한 자리를 또 마다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으로 많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인이 항상 남편이 뭐 글을 쓰고 고민하고 그런 어떤 행위들을 보면서 부자방망이를 만드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두어 달이 지나갔고 또 남편이 하는 일은 늘 같은 모양이었고 더한 것으로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남편한테 기대를 걸고 도와주려고 하고 옆에서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고민이 있는 남편을 받아주려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착한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너가 뭘 알겠냐는 그런 자세가 그런 언행을 했을 때는 뭐야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지만 부인이 몰랐던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럼 좀 설명을 해서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남자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 차이도 컸을 테고 그렇죠. 내가 설명을 해도 부인이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단 말이요?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시고 싶어서 잡수신 건 아니지요.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하는지 내가 알아낼까요? 첫째는 화증이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지요. 정말 말투도 여성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화증이 술을 권한다는 건 알겠는데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한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겠죠. 동년배들. 걔네들. 근데 이 사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아내가 그걸 알 턱이 없죠. 사회가 권한다고 하니 어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선에 있어도 아니다니면 그만이지요. 이렇게 얘기했으니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남편 입장에서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젊은 지식이 느꼈던 고민 이런 것들이 현재 느끼는 어떤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 고민과 어떤 무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땐 일제강점기라 더 무거웠을까?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보다? 지금 젊은이
젊은이들도 사실 그렇게 밝은 미래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자랄 때는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는데 커서 자기가 살아갈 세계는 부모보다는 부유하지 못한 삶을 꿈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항상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 데도 고민이 많고 부를 축적하는 데에서도 고민이 많으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외제차를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청년들도 많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의 고민은 항상 색깔을 달리해서 세대마다 오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그 고민은 더 깊은 게 아니었을까요? 그냥 개인의 어떤 안위를 넘어서는 그러죠. 그냥 그런 것들이니까 지금 젊은이도 굉장한 무게감에 짓눌려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가지는 고민의 무게는 그 개인만이 알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도 그때랑 별반 다르지 않게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막 그런 생각이 그런 들었어요. 거는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상한 두 선생이라고 그 일제시대 배경으로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보면 한 선생은 그 일제시대에서 교사로서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두 선생이 다 교사였는데 한 선생은 아이들이 조선말을 사적인 곳에서 쓰는 걸 눈을 감아줘요. 그리고 한 선생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들을 혼내죠. 그러다가 저희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던 선생도 그 태극기를 들고 그러니까 해방됐다는 기쁨에 이제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가서 막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원래 저 학생들 봐줬던 선생은 부드럽게 이제 그 단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그런 건데 나중에 이제 이 책에서 물음이 그거예요. 이상한 선생은 누군가. 근데 이제 얼뜻 생각하면 그 아이들을 사적인 대화를 못하게 했던 아주 엄격하게 했던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런 식의 태도를 분명히 했던 그 선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작가는 두 선생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어떤 잣대에서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선생도 어쨌든 일제를 위한 그 어떤 교육에 동참을 한 거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가리켰고 일본의 역사를 옹호하는 역사를 가리켰고 그렇게 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살짝 옹호를 해준다고 해서 그 선생의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식인들이 그때 느꼈던 그 여기에서 술권하는 사회에 나왔던 이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당장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일제에 좀 옹호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지식인의 삶을 산다고 해도 마음은 끝없이 불편했겠죠.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 올가매는 그게 크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절망감 많이 느꼈겠죠. 예.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 현재랑도 굉장히 또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너의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찍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요것도 지금 현상이랑 뭐 다를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관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관통하는 같아요. 부분이 예.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민의 깊이는 다 똑같지만 네. 그 나라를 잃은 시대 지식인으로서 사는 거는 정말 더 큰 힘들었을 어떤 것이다. 결계가 더 엮여진 상태에서의 고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좀 짧은 소설이었지만,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짧았지만. 저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데미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